저는 5살 때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였고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죠. 친척들은 혼자 남겨진 저를 두고 수군댔습니다. 이제 저 어린애를 누가 키우나. 부모 없이 자란 아이는 제대로 크기 힘들지. 같은 말들이 들려왔어요. 하지만 그때 외할머니는 달랐습니다. 혜원아, 걱정하지 마라. 할미가 있잖아.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날부터 저는 외할머니 손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시골 마을의 작은 집이었지만 할머니의 사랑만큼은 세상 어디보다 넓고 따뜻했어요. 할머니는 새벽부터 밭에 나가 일하시고 저녁엔 제 손을 잡고 동네 산책을 하셨습니다. 우리 혜원이는 어디 가서도 배운 거 없이 자랐다는 소리는 듣지 말아야 한다. 할미가 꼭 그렇게 만들어줄게. 할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인지 저는 어릴 때부터 공부에 욕심이 많았습니다. 시골 초등학교에서도 늘 1등을 했고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제게 제안을 하셨어요. 혜원아, 서울로 유학 가는 게 어떻겠니? 여기서는 네가 더 크기 힘들 것 같구나. 할머니, 저 혼자요? 그래, 할매는 여기서 돈 벌어서 보내줄게.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해. 저는 눈물이 났지만 할머니의 마음을 알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중학교 3학년 때 저는 서울로 올라왔어요. 할머니는 직접 서울까지 따라오셔서 하숙집을 발로 뛰며 알아봐 주셨습니다. 아주머니, 우리 손녀 잘 부탁드립니다. 밥은 꼭 3끼 챙겨주시고요. 할머니는 하숙집 주인에게 몇 번이고 부탁하셨어요. 그리고 제 손에 용돈을 쥐어주시며 말씀하셨죠. 혜원아, 부족한 거 있으면 언제든 할매한테 말해라. 알았지? 네, 할머니, 걱정 마세요. 하지만 저는 할머니께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고등학교는 특목고에 진학했고 대학은 장학금을 받으며 다녔습니다. 아르바이트도 병행하면서 최대한 스스로 해결하려 노력했죠. 대학 졸업 후에 저는 원하던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첫 월급을 받던 날, 저는 할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할머니, 저 이제 돈 벌어요. 서울로 올라오세요. 그래? 우리 혜원이가 이제 다 컸구나. 할머니 목소리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할머니를 모시고 살만한 작은 집을 마련했어요. 주방 겸 거실 하나의 작은 방이 전부였지만 할머니와 함께라면 어디든 좋았습니다. 할머니는 서울 생활에 적응하시느라 힘들어하시면서도 늘 웃으며 제 뒷바라지를 해주셨어요. 혜원아, 할매는 네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다. 할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이 얼마큼이나 큰 의미인지 그때는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할머니는 제 인생의 시작이자 끝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저는 30을 넘기고 회사에서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슬슬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때 저는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혜원아, 너 아직도 안 만나? 이제 슬슬 생각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회사 선배들은 늘 그렇게 말했어요. 솔직히 저도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진 않았습니다. 할머니도 이제 연세가 많으시고 제가 결혼해서 안정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러던 중에 한 회사 동료가 소개팅을 제안했습니다. 혜원아, 우리 회사 거래처에 괜찮은 남자 있는데 한번 만나볼래? 조건도 좋고 성격도 괜찮아. 조건이요? 대기업 다니고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곳이야. 나이도 너랑 비슷하고. 저는 크게 기대하지 않았지만 한번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만난 사람이 안성훈이란 남자였어요. 첫 만남은 강남의 조용한 레스토랑이었습니다. 그는 정장 차림에 단정한 인상이었고 말투도 정중했어요. 김혜원 씨 맞으시죠? 반갑습니다. 저는 안성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는 미리 식당 예약까지 해두었고 메뉴 선택부터 대화 주제까지 세심하게 준비해온 듯했습니다. 혜원 씨는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세요? 저는 마케팅 쪽 일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저도 기획 쪽이라 비슷한 면이 있네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그는 제 이야기를 경청하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식사 후에는 근처 카페까지 안내해주며 배려심까지 보였죠. 저희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그의 제안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몇 번의 만남 후에 연애를 시작했어요. 처음 몇 달은 정말 좋았습니다. 그는 데이트 코스를 항상 미리 계획해왔고 제 취향도 빠르게 파악했어요. 주말마다 맛있는 곳에 데려가 주었고 기념일도 절대 잊지 않았죠. 그리고 몇 달 후에 저는 그를 할머니께 소개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소개해드릴 사람이 있어요. 그래? 우리 혜원이가 드디어 좋은 사람 만났구나. 할머니는 무척 기뻐하셨어요. 성훈 씨도 처음엔 할머니께 잘했습니다. 할머님 안녕하세요. 안성훈이라고 합니다. 혜원 씨랑 좋은 감정으로 만나는 중이에요. 그래요, 우리 손녀 잘 부탁합니다. 할머님, 이거 작은 선물인데 받아주세요. 그는 할머니께 건강식품까지 챙겨왔어요. 할머니도 흡족해 하셨고 저도 그의 모습이 좋아 보였습니다. 연애 1년이 지날 무렵 그가 청혼을 했어요. 혜원아, 우리 결혼하자. 나 진심이야. 나도 좋아. 하지만 저는 결혼 전에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게 있었습니다. 성훈 씨, 근데 나는 할머니랑 같이 살아야 해. 그것만은 양보할 수 없어. 알아, 당연하지. 나도 할머니 모시고 사는 거 문제 없어. 그의 대답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안도했어요. 이 사람이라면 괜찮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시댁이었습니다. 처음 시댁을 방문했을 때 분위기는 예상보다 차가웠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김혜원이라고 합니다. 그래, 앉아요. 시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질문 세례가 시작됐죠.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야?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의었고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아, 그래? 그럼 집안은? 시골에 작은 집이 있습니다. 형제는? 없습니다. 혼자예요. 시어머니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옆에 앉은 시누이도 눈치를 보며 속닥거렸어요. 엄마, 저 언니 할머니랑 같이 산다고 했잖아. 아니, 나는 처음 듣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가 성훈 씨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혜원이는 할머니를 모셔야 한다고요. 그런데 그건 우리 입장에서 좀 생각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의 말 한마디에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머님, 저는 할머니와 떨어져 살 수 없어요. 그건 결혼 전에 분명히 말씀드렸고 성훈 씨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신혼집에 할머니까지 모시고 산다는 게. 시어머니는 불편한 기색이었지만 성훈 씨가 중간에서 설득했습니다. 엄마, 그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결국 시댁은 마지못해 동의했지만 그날의 분위기는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사랑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어요. 우리가 잘하면 시댁도 마음을 열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저는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인생 최대의 착각이었어요. 결혼 초기에 저는 행복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신혼의 달콤함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요. 결혼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남편의 본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혜원아, 이거 왜 이렇게 정리했어? 내가 말했잖아. 내 물건은 건드리지 말라고. 미안해. 생각 없이 청소하다가 그냥. 뭐? 그냥? 내 방식이 있다고. 다음부턴 손대지 마. 연애할 때 보였던 계획적인 성격은 결혼 후엔 고집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그의 방식대로, 그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했어요. 저는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제 할머니였습니다. 처음엔 할머니께도 잘 대해주던 남편이 결혼 후엔 점점 달라졌어요. 말투가 차가워졌고 할머니가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불평하기 시작했죠. 할머니, 왜 자꾸 제 방에 들어가세요? 미안하다. 난 그냥 청소하려고 그랬어. 청소는 혜원이가 맡아서 할 테니까 할머님은 그냥 거실에만 계세요. 남편의 말에 할머니는 당황하셨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중간에서 난처했고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할머니한테 좀 부드럽게 말해줄 수 없어? 뭐가? 나 별로 심하게 말한 것도 아닌데.
그래도 할머니는 좋은 뜻에서 하시려고 한 건데 상처받으실 수 있잖아. 혜원아, 여기는 우리 집이야. 할머니도 이제 여기 규칙에 맞춰야지. 남편의 태도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 말하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할머니가 남편의 서재를 청소하시다가 책상 위에 놓인 서류에 커피를 쏟으신 거예요. 할머니는 황급히 닦으려 하셨지만 이미 서류 몇 장이 젖어버렸습니다. 그때 마침 퇴근한 남편이 집에 들어와 그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남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실수로. 내가 몇 번을 말했어요? 내 방 건드리지 말라고요. 남편은 책상을 힘껏 내리쳤습니다. 쾅! 소리와 함께 책들이 여러 권 바닥으로 쏟아졌어요. 여보, 진정해. 저는 남편을 말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정하라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서류인데. 내일 회의 자료라고. 그래도 이렇게까지? 혜원아, 당신도 이 와중에 할머니 편 들 거야? 애초에 당신이 제대로 관리를 안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잖아. 그 순간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어요. 다 내가 잘못했다. 할머니 괜찮아요. 방에 들어가 계세요. 저는 할머니를 방으로 모셨습니다. 할머니는 손을 떨고 계셨어요. 저도 눈물이 났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더욱 냉랭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시댁 단톡방에서도 문제가 생겼어요. 명절이 다가오자 시댁 단톡방에 메시지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명절은 우리 집에서 할 거니까 다들 준비해. 저는 과일 준비할게요. 저는 고기 준비하겠습니다. 저도 그 대화에 참여하려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어머님, 그럼 저는 무엇을 준비하면 될까요? 하지만 아무도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는 읽음 표시만 떠 있었죠. 한참 후에 신우이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언니는 그냥 오기만 해도 돼요. 준비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겉으로는 배려하는 말처럼 들렸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배제하는 거라는 걸요. 그리고 며칠 후에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성은아, 명절에 할머니는 안 모셔와도 돼. 안 그래도 우리 집에 사람 많으니까. 저는 옆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네, 알겠어요. 뭐라고? 할머니를 빼고 가자고? 혜원아, 어머니가 그러시잖아. 사람 많으면 할머니도 불편하실 거고. 그게 무슨 말이야? 할머니도 가족인데? 가족이긴 한데 우리 집안 식구들 입장도 있잖아.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결국 다툼 끝에 저는 할머니와 함께 명절을 보내기로 했고 남편 혼자 시댁에 다녀왔어요. 그날 밤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혜원아, 할매 때문에 네가 고생이 많구나.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야, 할매가 다 알아. 네 남편도 시댁도 할매를 원치 않는다는 거. 할머니, 혜원아, 할매 다시 시골로 내려갈까? 그 말에 저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안 돼요. 저 혼자 어떻게 살아요? 그래도 네가 행복해야지. 할매는 괜찮아.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시댁 단톡방에 충격적인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할머니 손에 자란 아이는 역시 버릇이 없네. 집안 예의도 모르고. 그 메시지를 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집에서 행복을 기대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얼마 후에 할머니는 결국 시골로 내려가셨습니다. 혜원아, 할매가 여기 있으면 네가 힘들어. 그리고 나는 시골이 편해.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그래, 걱정 마라. 할매 친구들도 다 거기 있고. 할머니는 웃으셨지만 저는 알았어요. 혼자 계실 할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실지를요. 주말마다 시골에 내려가서 할머니를 뵙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늘 핑계를 댔어요. 나 이번 주 야근이야. 혼자 다녀와. 다음 주엔 같이 갈 거지? 그때 봐서. 결국 저는 늘 혼자 다녀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할머니는 점점 기력이 약해지셨어요. 전화를 드릴 때마다 목소리가 작아지셨고 기침도 잦아지셨죠. 할머니, 병원 가보셨어요? 그냥 단순 감기야. 괜찮아. 그래도 한번 검진 받으세요. 알았어. 할매가 알아서 할게. 하지만 할머니는 병원에 가지 않으셨습니다. 혼자 계시니 아무래도 불편하셨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전화가 왔습니다. 혜원 씨, 저 이장입니다. 네, 이장님,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가 쓰러지셨어요. 빨리 오세요.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 어디세요? 일단 마을 보건소예요. 시내 큰 병원 가려고 119 불렀습니다. 저는 옷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집을 나섰어요. 남편을 깨워서 사실을 알렸지만 그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지금? 이 새벽에? 할머니가 쓰러지셨대. 그래도 나 내일 회의 있는데. 여보, 제발 같이 가. 혜원아, 나는 못 가. 지금은 너 혼자 다녀와. 나는 나중에 갈게. 저는 더 이상 남편을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혼자 차를 몰고 시골로 향했어요. 제가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이미 구급차에 실려서 큰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차를 돌려 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밖에서 잠깐 지켜본 할머니는 산소호흡기를 쓰고 계셨고 의식이 흐릿하셨어요. 혜원아, 미안하다. 할머니 괜찮아요. 아무 말씀 마세요. 할매가 너무 힘들게 했지. 아니에요. 제발 괜찮으실 거예요. 저는 밖에서 하염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1시간, 2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이시죠? 네, 의사 선생님. 최선을 다했지만 유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할머니는 제 유일한 가족이셨는데 이제 정말 혼자가 된 거였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경황도 없이 할머니의 장례 준비를 시작했어요. 장례식장을 알아보고 빈소를 차렸어요. 모든 걸 혼자 해야 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그래? 알겠어. 장례식장은 시골 병원이야. 언제 올 수 있는 거야? 나 오늘 회의 끝나면 갈게. 여보, 제발 지금 와줘. 나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 혜원아, 나도 힘들어. 알겠어. 내일 내려갈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망연자실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께도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저희 할머니 돌아가셨어요. 그래, 알겠어. 장례식에 오실 수 있으세요? 우리는 손주 사위 쪽이라서 아무래도 상주가 아니잖아. 가기 좀 그렇네. 미안하다. 조의금은 섭섭지 않게 보낼게. 그렇게 전화가 끊겼고 저는 무너졌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할머니의 죽음 앞에서조차 이렇게 차갑게 대하다니. 다행히 제 친구들이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혜원아, 우리 왔어. 괜찮아? 너희들 다 여기까지 어떡해. 울지 마. 우리가 옆에 있을게. 마을 이장님과 주민들도 도와주셨습니다. 우리가 도울게. 걱정 마라. 감사합니다, 이장님. 할머니가 너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우리가 당연히 도와야지. 동네 분들이 조문객도 맞아주시고 장례 절차도 함께 도와주셨어요. 저는 그분들의 따뜻함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틀째 되는 날에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미안해. 조금 늦었어. 이제라도 왔네? 왔으면 됐지? 회의가 길어져서. 남편은 변명을 늘어놨지만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빈소에서 남편이 한 말은 저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어요. 그래도 이제 할머니 없으니까 우리 둘이 편하게 살 수 있겠네. 뭐라고? 아, 그게 아니라 이제 신경 쓸 일이 줄어든다는 거지. 어떻게 장례식장에서 그런 말을 해? 내가 한 말을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마.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뭐? 당신 같은 사람이 여기 있을 자격 없어. 나가라고. 남편은 당황했지만 결국 제게 떠밀려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3일장을 치르고 할머니를 화장했습니다. 할머니의 유골함을 안고 서 있을 때 저는 혼자라는 현실을 다시 한번 절감했어요. 할머니, 저 이제 어떻게 살아요? 하지만 할머니는 더 이상 대답해 주실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저는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혈연이 가족이 아니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가족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장례를 마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혜원 씨 맞으시죠? 저는 부동산 대표 김영식이라고 합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혜원 씨 외할머니께서 생전에 저희 사무소를 통해 토지 관리를 맡기셨는데요. 상속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상속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께서 저에게 뭔가를 남기셨다는 건 전혀 몰랐거든요. 네. 할머니께서 본인 돌아가시면 명의를 이미 혜원 씨 앞으로 변경해달라 말씀해 주셨어요. 언제 한번 사무소로 오실 수 있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날 저는 부동산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혜원 씨. 여기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부동산 대표는 서류 뭉치를 꺼내 보여주었어요. 이게 할머니께서 남기신 토지 등기부등본입니다. 총 면적이 약 5,000평 정도 되고요. 5,000평이요? 네. 여기가 수도권도 아니고 시골 땅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위치가 좋아요. 국도변이라 개발 가능성도 높고요. 현재 시세로는 약 15억에서 18억 정도 됩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네, 15억이라고요? 네, 할머니께서 조금씩 모으신 땅이에요. 평생 아끼고 아껴서 혜원 씨를 위해 남겨두신 거죠. 서류를 보니 수십 년에 걸쳐 땅을 사모으셨더라고요. 할머니는 그렇게 일찍부터 저를 위해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는 돌아가신 후에도 저를 지켜주고 계셨던 거죠. 저는 서류를 챙겨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에게 사실을 말했어요. 여보, 할머니가 나한테 땅을 남기셨대. 땅? 얼마나 되는데? 5,000평 정도, 시세로는 15억 넘는다고 하더라. 그 순간 남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진짜? 15억이나? 그럼 우리 빚 갚고 집도 넓은 데로 옮길 수 있겠네. 잠깐, 그건 내 재산이야. 할머니가 나한테 남겨주신 거고. 그래도 우리 부부잖아. 당연히 같이 쓰는 거지. 남편의 태도는 180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혜원아, 나야. 평소엔 항상 차갑게 대하시던 분이 갑자기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 땅 이야기 들었어. 고생 많았지?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자. 내가 너 좋아하는 갈비찜 해놓을게.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씁쓸했습니다. 할머니가 살아계실 땐 무시하더니 재산 이야기가 나오니 태도가 싹 바뀌었습니다. 주말에 시댁에 갔더니 분위기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혜원아, 어서 와.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시어머니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시누이도 웃으며 다가왔죠. 언니 오랜만이에요. 정말 고생 많았어요. 식사 중에 시아버지가 말을 꺼내셨습니다. 혜원아, 할머니가 좋은 땅을 남겨주셨다며? 너 그 땅 어떻게 할 생각이야?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그래, 땅은 관리가 어려워. 우리가 좀 도와줄까? 시어머니도 거들었습니다. 그래, 땅 관리는 우리가 해줄 테니까 걱정 마. 아무래도 세금 문제도 있고 복잡하니까. 저는 이들의 속내를 알 수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우리가 가족인데 뭐. 원래 유산도 가족끼리 나눴어야지.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은 가식적이었어요. 유산은 제 개인 재산이에요. 그 말을 한순간 식탁의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 아들이 네 남편인데.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땅에 대해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차 안에서 말했어요. 너무 그렇게 선 긋지 마. 우리 가족인데.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당신 가족은 뭐 했어? 우리 할머니 장례식에도 안 오셨잖아.
그건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잖아. 이제 와서 재산 이야기 나오니까 가족이라고? 할머니 살아계실 땐 짐 취급하시더니. 혜원아, 진짜 너 요즘 왜 이래?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과의 갈등은 깊어졌어요.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 때 남편이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혜원아, 우리 이혼하자. 뭐라고? 대신 조건이 있어. 그 땅 절반은 나한테 줘. 그럼 깔끔하게 이혼해 줄게.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당신 지금 나 협박하는 거야? 이게 협박이야? 나도 유산에 대한 권리가 있어. 우리 부부잖아. 그 땅은 내 고유 재산이야. 당신은 권리 없어. 뭐? 고유 재산? 그건 법적으로 따져봐야 알지. 남편은 비웃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사람과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걸요. 좋아, 이혼할게. 뭐? 대신 내가 원하는 조건대로 할 거야. 재산 분할은 법대로 할 거고 당신한테 위자료 청구할 거니까 각오 단단히 해. 위자료? 무슨 명목으로? 당신이 우리 할머니한테 했던 일들, 나한테 했던 폭언들까지 전부 다 증거 있어. 저는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할머니께 소리 지르던 날 이후로 남편 몰래 녹음했던 파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시댁 단톡방에 캡처, 남편이 보낸 협박성 문자들, 할머니가 스트레스로 병원에 다니셨던 진단서까지 싹 다 갖고 있었죠. 너 나 몰래 녹음한 거야? 그저 방어였을 뿐이야. 당신한테 당하지 않으려고. 남편은 당황했습니다. 혜원아, 진정해.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아니, 이미 난 마음 굳혔어. 곧 변호사 선임할 거니까 소장 받을 거야. 그리고 얼마 후에 저는 집을 나왔고 본격적으로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가 남겨주신 땅은 결국 저를 지켜주는 힘이 되어 주었어요.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는 끝까지 재산 분할을 주장했지만 제 변호사는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재판장님, 해당 토지는 의뢰인이 외조부모의 유산으로 취득한 고유 재산입니다. 상대 측이 기여한 바가 전혀 없으므로 분할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재판장님, 부부 공동생활 중에 관리된 재산 아닙니까? 남편 측 변호사가 반박했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관리는커녕 상대 측은 의뢰인의 외할머니를 학대하고 무시했습니다. 여기 녹음 파일과 문자 내역이 있습니다. 제 변호사가 증거들을 제출했어요. 법정에서 그 녹음 파일이 재생될 때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몇 번을 말했어요. 녹음 속 남편의 목소리는 폭력적이었고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이어졌죠.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그 음성 파일을 들은 재판장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또한 상대 측은 피해자의 외할머니 장례식에도 성실히 참석하지 않았으며 사망 후에야 재산을 노리고 태도를 바꿨습니다. 시댁 단톡방 캡처도 증거로 제출되었어요. 할머니 손에 자란 아이는 역시 버릇이 없네. 이 메시지들이 법정에서 공개되자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결국 재판은 제 승리로 끝났어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 재산분할 청구는 기각한다. 판결이 나오자 남편은 분노에 찬 표정으로 법정을 나갔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혜원 씨, 수고하셨어요. 좋은 결과 얻으셨네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하지만 진짜 싸움은 그 후에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판결에 승복하지 않았어요. 회사 앞으로 찾아와서 소리를 지르기도 했죠. 김혜원, 나와. 이야기 좀 하자고. 회사 경비 아저씨가 제지했지만 남편은 계속 고함을 질렀습니다. 혜원아, 네가 나한테 이럴 거야? 우리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저는 회사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남편의 모습은 초라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경찰이 출동했고 남편은 끌려갔어요. 저는 그날 접근금지 신청까지 했습니다. 혜원 씨 괜찮으세요? 회사 동료들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요. 이제 곧 전부 끝날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본격적으로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물건들을 하나하나 박스에 담았어요. 옷가지와 책, 서류와 심지어 칫솔까지 모든 걸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박스 10개가 넘는 짐을 시댁으로 보냈습니다. 물론 착불로요. 그리고 살던 집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이 집엔 좋은 추억보다 나쁜 기억이 더 많았으니까요. 부동산입니다. 매물로 내놓으신 집 보러 왔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집은 생각보다 빨리 팔렸어요. 가격도 괜찮게 받았죠. 한 달 동안 저는 새로운 집을 알아봤습니다. 작은 평수였지만 깨끗하고 채광 좋은 곳으로 골랐습니다. 혼자 사시는 거예요? 네, 혼자 살 거예요. 그럼 이 집 딱 좋겠네요. 관리비도 적게 나오고요. 새 집의 짐을 다 풀고 저는 오랜만에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할머니가 남기신 집을 보러 간 거예요. 오랜만에 방문한 시골집은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할머니의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왔어요. 저는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할머니가 앉으시던 방, 제가 공부하던 작은 책상, 할머니가 직접 심으셨던 마당의 꽃나무들. 할머니, 저 이제 혼자 잘 살 거예요. 걱정 마세요. 눈물이 났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회사가 쉬는 날마다 내려가서 손수집을 조금씩 수리하기 시작했어요. 벽지를 새로 바르고 마루도 보수했어요. 마당의 텃밭도 다시 가꾸기 시작했죠. 혜원아, 주말마다 내려오는구나. 이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네, 할머니 집 정리하려고요. 할머니 흐뭇해 하시겠다. 손녀가 이렇게 잘 크고. 감사합니다, 이장님. 주말마다 시골에 내려가서 텃밭을 가꾸고 집을 정돈했어요. 할머니가 심으셨던 상추와 고추, 토마토를 다시 심었습니다. 제가 할머니처럼 농사 잘 짓진 못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볼게요. 시간이 지나며 저는 조금씩 평화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가 남겨주신 땅은 아직 팔지 않았어요. 그 땅은 제 인생의 안전망이자 할머니가 제게 준 마지막 선물이었으니까요. 언젠가 이 땅으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볼까 봐요. 부동산 대표에게 말했더니 그분이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할머니도 그걸 바라셨을 거예요. 어느 날 남편에게서 마지막 문자가 왔습니다. 혜원아, 미안했어. 우리 사이 다시 생각해보자, 제발.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대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며칠 후에 할머니가 모셔져 있는 납골당을 찾았어요. 할머니, 이제 다 끝났어요. 저 이혼했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혼은 끝이 아니라 저에게는 진짜 인생의 시작이었어요. 이제 저는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오직 김혜원으로 살아갈 겁니다. 아마도 할머니가 하늘에서 저를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할머니, 제가 잘 살아가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약속해요. 그리고 저는 다짐했습니다. 후회 없이 제 선택에 책임지며 당당하게 살아가겠다고요. 이제 제 인생은 제가 만들어가는 겁니다.